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 가는 초고속 철도 건설, 그리고 두 번째는 뉴욕에 등장한 70년대 기사식당,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까르보나라가 아니라 까르보 불닭, 그리고 네 번째 키워드는요, 계속 오르는 남가주 집값, 그리고 다섯 번째 키워드는 트럼프 형사재판 첫날 풍경입니다. 자, 그럼 먼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 가는 초고속 철도 건설 키워드입니다. LA와 라스베가스를 잇는 지금 고속 철도가 건설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도 어제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시속 300km가 넘는 미국에서 가장 빠른 철도가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철도 업체 브라이트 라인 웨스트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의 발표에 따르면 LA 옆에 있는, LA에서 그냥 동쪽으로 프리웨이를 차를 타고 한 30마일 정도 가면 샌버나디노 카운티라고 나옵니다. 뭐 멀지 않죠, 그 정도면. 그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요즘 그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좀 뜨는 새로운 도시가 하나 있는데 렌초 쿠카몬가 라는 도시입니다. 한인분들도 많이 사세요. 여기 렌초 쿠카몬가 그곳에서 출발해서 이 렌초 쿠카몬가라는 도시 옆에 바로 15번 프리웨이가 있거든요. 이 15번 프리웨이가 베가스까지 그냥 가는 건데, 그 15번 프리웨이 인근에 있는 렌초 쿠카몬가 거기에서부터 여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스트립까지 이어지는 총 길이가 한 352km, 한 220마일쯤 될 겁니다. 고속 철도 공사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동안 이게 뭐 공사가 시작되니 있니, 뭐 계획이 있니 없니, 뭐 말은 한 10년 전부터 있었어요, 사실. 그런데 계속 뭐 말만 그러고 있다가 드디어 이게 시작된 겁니다. 자, 이 브라이트 라인이라는 이 회사는요, 이 철도 위를 달리는 이 고속 열차가 최대 시속 200마일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 한 킬로미터로는 322km인데요. 2시간 만에, 거기서부터 베가스까지 2시간 만에 주파하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는 아직 그 시속 300km를 넘는 고속 열차가 없는데, 이게 이제 처음으로 300km를 넘는 그런 고속 철도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연방교통부는 우리는 오늘 미국의 진정한 첫 번째 고속철도 건설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곳 네바다에 모였다라고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바다에서 우선 발표한 거예요. 매년 수백만 대의 그 자동차 여행객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베가스를 여행 안 가는 게 아니라 자동차들이 사라질 것이다. 왜? 다 그 운전자들이 기차를 타고 갈 것이다, 이겁니다. 피트 부티지지 연방교통부 장관도 이 성명을 통해서요,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이 고속철도를 꿈꿔왔다라면서 이 프로젝트가 수천 개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리고 더 나은 경제적인 기회도 창출하고, 또 새로운 연결, 또 도로의 그 교통체증 감소, 더 나아가서 대기 오염 완화 등 여러 가지 부수적인 좋은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번 고속철도의 캘리포니아 종착역은 렌초 쿠카몬가입니다. 이제 반대로 라스베가스에서 출발한다라는 걸로 봤을 때는 캘리포니아 종착역은 이 렌초 쿠카몬가라는 곳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거기서 LA까지는 한 30마일은 좀 넘을 거예요. 한 40마일? 이제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LA는 어떻게 가라고 이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렌초 쿠카몬가 역에서는요, LA 다운타운으로 가는 메트로링크 역이 같이 있고, 그 메트로링크 철도가 이미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스베가스에서 고속철도를 타고 한 2시간 만에 렌초 쿠카몬가 바로 와서 여기에서 도심 열차죠, 메트로링크 이제 출퇴근 열차, 그거 타고 그냥 그 LA 다운타운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한인타운 가기도 쉽고요. 자, 이 철도의 거의 전 구간은 렌초 쿠카몬가와 라스베가스 스트립, 이 두 지역을 잇는 기존의 고속도로 그 15번 프리웨이 말씀드렸죠. 그 15번 프리웨이를 옆쪽으로 쫙 프리웨이를 타고 건설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차 타고 갈 때도 아주 진 풍경이죠. 볼만 할 거예요. 기차 차창으로 보면은 이제 15번 프리웨이에서 차들이 막 지나다니는 모습도 볼 수 있고, 반대로 이제 15번 프리웨이를 타고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저 멀리 같은 방향으로 또 이제 고속철도가 막 지나가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아주 그 멋진 모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15번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차로 이 LA 외곽에서 라스베가스까지 가는 데는 현재는 한 4시간 반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이동 시간은 한 2시간 15분 정도 절반으로 단축되는 셈입니다.
그동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LA와 라스베가스를 잇는 고속철도 뭐 이런 게 있니 없니 말이 많았는데 드디어 생겼습니다. 근데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생겨야 되는 이유가요. 이 LA에서 라스베가스를 가려면 방법이 말씀드렸던 그 15번 프리웨이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5번 프리웨이가 금요일 저녁 그리고 뭐 토요일 아침 이럴 때 되면은 전부 다 베가스 놀러 가는 사람들 때문에 고속도로 교통체증이 심하고 거기다 중간에 어디서 무슨 사고라도 하나 있으면 뭐 어디 빠져나갈 길도 없으니까 뭐 5시간, 6시간 꼼짝 마라 고속도로에서 뭐 이래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고 불만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이게 고속철도가 생기면 그런 거는 이제 쉽게 이제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렇게 빨리 말만 계속 십몇 년 동안 있다가 드디어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LA 올림픽 때문입니다. 84년도에 LA 올림픽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언제 또 LA 올림픽이 있느냐? 2028년, 지금부터 4년 뒤에 올림픽이 있습니다. 올해는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고요. 그 다음 올림픽이 LA 올림픽입니다. 자, 앞으로 4년 뒤인 2028년 7월 LA에서 열리는 이 하계 올림픽에 맞춰서 그 전까지 이 고속 열차를 완공하고 개통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건설회사의 목표입니다. 회사 측은 이 고속철도의 그 편도 승객이 하루에 한 3만 명 정도 이용할 것 같고 연간으로 본다면 한 1,100만 명 정도 이용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연간까지는 와닿지 않고요. 하루에 한 3만 명 정도 이용할 것 같다. 네,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차를 타고 가는 그런 사람들도 기차를 이용할 확률이 높고요. 또 이제 기차로 편안하게 갈 수 있으니까 뭐 안 가려고 15번 프리웨이 15번 프리웨이 너무 베가스 가는데 차 밀려서 나 가기 싫어 이랬던 사람들도 그냥 기차 타고 가자 하고 이제 추가로 갈 수 있으니까 한 3만 명 정도 이 기차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얼마냐? 요금은 아직 책정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회사 측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거 책임질 수 있나 모르겠어요. 요즘 베가스 가는 비행기가 싼 거 많거든요. 어떤 거니 예를 들어서 스피릿 에어라인인가요? 그 1년 멤버를 가입하면 1년 멤버도 얼마 안 해요. 한 돈 100불 정도 내면 이제 멤버인데 이제 자주 다니는 사람은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그 멤버를 가입하면 이 스피릿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라스베가스 왔다 갔다 하는데 뭐 45불, 50불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라운드 트립이 라운드 트립 왔다 갔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는 낮은 수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것보다 낮은 수준 뭐 30불, 40불은 쉽지 않아 보이고 그래도 뭐 한 50불 정도다라면 충분히 부담 없이 타고 갔다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명 내지 2명 정도가 간다라면 오히려 차 타고 가면 그 가스값, 기름값 드는 거나 뭐 그게 그거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괜히 기름값 드느니 그 기름값으로 기차 티켓 사서 편안하게 갔다 오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차 한 대에 뭐 4명, 5명 탔다? 그러면 이제 뭐 차 타고 기름값 사서 차 타고 가는 게 좀 쌀 수도 있지만 뭐 혼자 가시거나 뭐 2명 정도 간다거나 하면은 기차 타고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요금을 맞추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기대되는 LA와 라스베가스의 고속철도 건설 소식. 오늘 첫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 뉴욕에 등장한 70년대 기사식당입니다. 기사식당 다들 기억하시죠? 뭐 요즘도 뭐 한국에 기사식당이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닌데요. 어찌 보면 이게 한국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식으로 굳이 따진다면 뭐 드라이버스 레스토랑 뭐 이런 건데 뭐 사실 미국에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특히 한국은 택시나 이런 게 많이 발달했으니까 옛날부터 그렇게 택시 운전하시는 택시 기사분, 뭐 버스 기사분 이런 분들이 틈날 때 와서 맛있게 싸게 먹고 가는 그런 식당이 발달했잖아요, 한국은. 그리고 워낙 많은 분들이 비록 값은 싸지만 많은 분들이 계속 특별히 뭐 점심시간 1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 하루 종일 기사분들이 시간이 다 다르니까 하루 종일 계속 손님들이 들락날락 하니까 이 음식 재료도 좀 프레시하고 그래서 대량으로 이분들이 구입을 해서 음식도 만들고 하니까 싸고 질도 좋고 이래서 기사식당이 인기를 많이 끌어서 일반인들도 기사식당 가서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많아요. 맛있고 싸니까. 자, 왜 얘기가 장황했는데요. 그런 대한민국의 기사식당이 뉴욕 도심 한복판에 나타났습니다.
자, 뉴욕 도심 한복판에 한국어 간판을 크게 내건 기사 식당이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식당 이름을 기사 식당으로 지은 한국 식당이 뉴욕 로어 이스트 사이드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 가게 간판을 보면요, 동남 사거리 원조 기사식당 뭐 이런 것도 붙어 있고요. 한국에 뭐 그런 게 있었나요? 저는 동남 사거리까지는 모르겠는데 동남 사거리 원조 기사식당 뭐 이런 글도 붙여져 있고 백반 전문 소문난 기사식당 뭐 이렇게도 크게 적혀져 있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로, 미국이니까 당연히 또 영어도 당연히 써야죠. 영어로는 뭐라고 써 있냐면 KISA 레스토랑, KISA 기사. 네. 그야말로 기사식당이에요.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 미국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야, 키사 레스토랑, 얘 뭐니? 그러면, 야, 키사. 발음해봐. 키까지는 아니어도 기사 해봐. 기사. 그러면 기사 하겠죠. 기사 means driver, 뭐 택시 드라이버 그런 건데 그런 식당이야라고 설명하면서 이게 또 한국어가 유명해지겠네요. 아, 기사가 택시 드라이버구나. 이렇게. 그래서 아예 그 식당의 영어 이름을 기사 레스토랑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즈는 한국에서는 택시 운전사를 위한 길가의 그 식당을 기사식당, 즉 운전자 식당이라고 부른다라면서 소유주인 그 식당의 오너인 윤준호 씨, 또 스티브 씨, 최재우 씨, 김용민 씨 등 모두 한국에서 온 이민자들이다. 이볼 때는 한국 옛날 달력, 그러니까 옛날 스타일의 지금 달력, 또 뭐 벽걸이형 선풍기, 요새 미국에서 누가 선풍기 있어요? 더군다나 집에선 쓸 수 있어도 이런 업소에서 에어컨도 물론 있겠지만 옛날 분위기를 내려고 벽에다 딱 달아놓은 벽걸이형 선풍기 그리고 무료 커피 머신 등 빈티지한 장식들이 많이 이 안에 있다라고 이제 전했습니다. 이 식당 메뉴당 가격은 그런데 절대 싸지가 않아요. 이제 이게 한국의 기사식당과 좀 다른 거죠. 그리고 뉴욕이 또 워낙 음식값이 또 비싼 곳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제가 봐도 그런 걸 감안해도 좀 싸지는 않습니다. 기사식당 하면 왠지 조금 저렴한 걸 좀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메뉴당 가격은 $32입니다. $32. 보리 비빔밥 이것도 $32. 제육볶음 $32. 한국으로 따진다면 한 4만 3, 4천 원 되죠. 한국에서 기사식당이 뭐 4만 원 넘는다 그러면 누가 가요? 안 가죠. 근데 이제 뭐 미국이니까 재밌게 하는 건데 일단 뭐 가격은 그렇습니다. $32. 보리비빔밥, 제육볶음, 불고기, 오징어볶음, 정식 등등이 주력 메뉴라고 합니다. 반찬으로는 뭐 김치 당연히 나오고 감자조림, 새우장. 새우장은 비싼데. 요건 새우장은 비싼데요. 그리고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반찬, 계란말이, 또 김, 또 청포묵 무침, 그 다음에 소떡소떡 등이 이제 제공된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알차게 음식이 나오기는 하네요. 자, 3, 40여 년 전 한국에서 유행했던 일종의 구호 같은 말이 있었죠. 우리가 옛날에 기억나세요? 무슨 그 CF, 텔레비전 광고에도 그런 게 나왔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구호처럼 했었는데, 아마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것이요. 이런 말 옛날부터 많이 했었죠. TV에서 이제 한복 입은 어떤 분이 또 그런 말도 이제 하는 게 TV 이제 CF로도 나오고 했는데 정말로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뉴욕 한복판의 기사식당이 입증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특급 아주투어 모국관광 우렁쌈밥, 대통밥과 꼬막정식 대명 롯데호텔 저녁만찬 뷔페 초특급 호텔과 호텔 식사로 모시는 아주투어 세계 7대 자연문화유산 제주 아주만의 초특급 롯데와 신라호텔 금수강산 그리운 추억 부산 해운대 경주 설악산의 모국관광 친절하고 재밌는 가이드는 아주의 자랑 먹기행 맛기행 호텔도 최고 식사도 최고 모국관광은 역시 1등 아주투어. 자, 세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까르보나라가 아니라 까르보 불닭입니다. 2018년에 한국에서 처음 출시돼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그 한국 삼양식품, 삼양라면 만드는 곳, 이 삼양식품의 까르보 불닭볶음면이라고 있습니다. 기존의 불닭볶음면은 있는데 앞에 까르보가 들었어요. 까르보 불닭볶음면이 이제 출시된 지 6년 정도 됐는데 이제 드디어 미국인을 비롯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데 성공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요. 뉴욕타임즈 얘기입니다. 자, 뉴욕타임즈는 최근에 까르보 불닭면을 손에 넣을 수 있기를 행운을 빕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이 한국 삼양라면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이 까르보 불닭면의 인기를 크게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핑크색 포장과 매콤한 내용물로 구성된 한국산 인스턴트 라면이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지금 판매되고 있다라면서 지난 1월 까르보 불닭에 대한 구글 검색 그 양은 전년도 1년 전에 비해서 무려 5배가 증가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까르보 불닭면이 나왔으니까 여기저기서 얘기는 들었는데 가만히 있어봐. 어디서 살 수 있지? 아니면 뭐 까르보 불닭면이라는 게 뭐야? 구글에 들어가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막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작년에 비하면 올해 무려 5배가 검색량이 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달 초에는요, 틱톡, 30초짜리 무슨 영상 같은 거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틱톡에서는요, 생일 선물로 이 까르보 불닭을 선물 받은 한 미국 소녀가 깜짝 놀라면서 막 기쁨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영상이 올라갔는데 이게 또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30초 분량의 그 영상은요, 지금까지 한 6천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천만 회가 넘는 조회수 동안에 뭐가 되겠어요? 이 소녀도 유명해졌겠지만 까르보 불닭면이 그만큼 유명해진 거예요. 돈 안 내고 광고한 겁니다. 또 지난달에는요, 미국의 그 유명한 여성 래퍼 카디비라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여성 래퍼 카디비가 이 까르보 불닭면을 끓여 먹는 영상을 틱톡에 올려서 큰 화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 카디비는요, 그 영상을 올린 다음에 뭐라고 거기다 썼냐면 차로 30분을 운전해서 드디어 까르보 불닭을 사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 연예인이 30분을 운전해서 가서 살 정도야. 와, 도대체 뭐야? 이래갖고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자, 래퍼 카디비는 치즈와 우유를 넣어서 만든 까르보 불닭면을 먹은 뒤에 너무 재미있는 제품입니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영상, 카디비 래퍼의 영상은 지금 올라간 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지금까지 벌써 한 3,200만 회 넘게 조회됐습니다. 앞서 그 소녀의 놀라는 장면 6천 몇백만 조회수, 이거 3천 몇백만 조회수, 거의 까르보 불닭면에 관련된 틱톡 영상만 지금 거의 1억 회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다 합치면. 자, 뉴욕타임스는 연예인마저, 미국의 유명 연예인마저 찾기 힘들어하는 이 라면의 인기를 정말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라면서 이 라면은 미국 내에 있는 한국 마트는 물론 아마존, 월마트 등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다 하면서 하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인터넷에서 살라고 하면 품절 대란으로 솔드아웃 됐다라고 올라오는 그게 너무 많아서 사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기라는 거예요. 까르보 불닭은 오리지널 불닭볶음면 아시죠? 이 오리지널 불닭볶음면의 그 매운맛에 부드러운 크림을 더해서 크림 파스타 맛을 좀 합쳐서 재현하고 맵기 정도를 이 오리지널 불닭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 제품이다라고 합니다. 이태리 파스타, 이 까르보나라도 한국의 불닭볶음면을 만나면 그저 맥을 못 주고 까르보 불닭볶음면이 되어버립니다. 네. 가끔 저도 그 마켓에 가면요, 이 불닭볶음면이 잘 팔리는 걸 보고 맛은 어떤 걸까? 나도 하나 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요, 너무 매울 것 같아서 안 사고, 또 안 사고, 그랬는데, 맵기가 절반 정도라니까 까르보 불닭면은 한번 사 먹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이 불닭볶음면은 감히 도전해 볼 생각을 안 했는데, 까르보 불닭볶음면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계속 오르는 남가주 집값입니다. LA를 비롯한 그 남가주 주택 시장이 높은 그 모기지 이자율 때문에 집이 안 팔려야 되는데 희한한 현상입니다. 모기지 이자율이 이렇게 높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높습니다. 왜요? 매물 부족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중에 남아있는 게 재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높은 그 수요 현상이 이어지면서 주택 가격이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매물은 나오는 족족 거래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일단 남가주 얘기입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얹어주는, 웃돈 얹어주는 경쟁도 심화되면서 LA 카운티의 주택 평균 가격이 95만 달러를 넘어서서 지금 100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비싼 집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평균 가격이 그렇다라는 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 전체의 평균을 보면 40만 달러가 안 돼요. 35만에서 37, 8만 그 사이가 미 전국의 평균인데 LA 카운티 평균은 지금 100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더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부동산 거래 사이트인 질로우의 지난 3월 하우징 마켓 리포트를 보니까요. LA를 비롯해서 인근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역시 한인들이 많이 사는 뭐 롱비치 등, 이것은 이제 뭐 오렌지 카운티도 카운티는 다르지만 그저 그냥 광역적인 의미로 광역 LA 지역이라고 본다면 이 평균 집값은 한 달 전에 비해서 또 2%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지금 95만 9,400달러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근데 이걸 1년 전과 비교해 볼 때는 얼마나 올랐느냐? 1년 전에 비교하니까 무려 9.3%나 치솟은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진로우에 따르면 미 전국에서 한 달 사이에 주택가격 상승이 가장 높은 5개 지역을 꼽았는데 그 5개 지역 가운데 4곳이 캘리포니아에 몰려 있고요. 그리고 그 5개 지역 가운데 가장 심하게 오른 곳이 LA 카운티입니다. 자, 샌호세 역시 북가주죠. 캘리포니아주 3.3% 올랐습니다. 1년 만에. 샌프란시스코 2.7%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주는 밖에서 워싱턴주에 있는 시애틀, 여기도 우리 구독자님들도 많이 사시죠? 한인들도 당연히 많이 사시고 여기 이제 2.4%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캘리포니아로 와서 샌디에고 2.1% 올랐고, 그리고 LA 지역이 9.3%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이 광역적인 의미의 그 LA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 지난 3월에 상당수의 주택들이 매물로 나와서 거래가 성사되기까지 그럼 얼마나 걸렸느냐? 며칠 걸렸느냐? 불과 13일 나왔습니다. 내가 오늘 집 팔을까? 그래서 내놓자 하고 에이전트하고 이제 계약을 해서 마켓에 딱 올려놨는데, 올려놓은 그날서부터 내가 사인 땅땅땅 끝나서 팔리기까지 딱 13일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프로세싱 과정까지 합치면 뭐 하루 이틀 만에 이미 바이어하고 거래가 시작되는 거예요. 전달에 비해서 6일이나 줄어들었습니다. 3월 달에는 한 19일 정도 걸렸는데 이게 6일이나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집 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나왔다 그러면 바로 그날 컨택해서 삽시다. 이거 얼마? 95만 불? 근데 그 다른 사람하고 또 뭐 얘기 더 해보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3만 불 더 줄 테니까 나한테 지금 빨리 사인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빨리 끝내버리는 거죠, 바이어가. 왜? 이 바이어는 뭐 그렇다고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라기보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집이 필요한 사람이고 뭐 아이들 때문이라도 여하튼 여한 이유로라도 이번에 집을 사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뭐 2, 3만 불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괜히 또 2, 3만 불 조금 아끼려다가 이걸 놓치면 못 사겠구나 뭐 이런 생각에 좀 조급해지는 것도 있어서 그렇게 이제 프리미엄을 얹어주고 사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은 뭐 단축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또 매물이 많이 부족하다가 보니까 LA에서 거래된 주택들 가운데 이 바이어가 리스팅 가격보다도 더 높은 그 웃돈을 얹어서 그 구매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얼마나 되느냐? 이게 한 49%, 거의 절반에 이르는 사람들이 웃돈 주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LA 지역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실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인의 예인데요. 실제로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정모 씨는 5살이 된 딸의 학교 입학 등을 고려해서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여름 되기 전까지 사야 되니까. 그래야 학교를 제대로 다음 학기부터 보낼 수 있죠. 그래서 알뜰살뜰 몇 년 동안 모은 뭐 20만 달러의 현금을 이제 다운페이로 해서 벨리 지역이라는 곳은 여기도 한국 사람 굉장히 많이 삽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북서쪽으로 한 20마일, 뭐 한 30분 정도 가면 되는 곳인데, 샌프란도 밸리라고 해서 여기도 한국 사람들 뭐 10만 명, 15만 명 이상 삽니다. 그 밸리 지역에 80만 불 내지 한 90만 불 정도 되는 주택을 사려고 이제 준비를 했지만, 아직까지 주택 구입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마땅한 매물을 지금 찾고 있지만 조금 보다 보고 이거 조금 비싼 것 같은데, 아니 이 집은 또 여기 좀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끌다 보면 그 사이에 또 집값이 올라갔고, 그리고 집값이 이거 올라가? 그럼 그때 그 집 살까? 돌아보면 이미 팔렸고,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생각했던 집은 조금 주저주저 하는 사이에 계속 팔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좀 딸리고 하면서 예산이 초과되는 데다가 그나마도 이제 매물이 자꾸 없어지니까 무섭게 팔려나가니까 리스팅 가격에 웃돈을 얹어줘야만 거래가 성사되는구나. 근데 이제 이분은 그 정도까지는 여유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정모 씨
내 집 마련을 이번 기회에 또다시 포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갈수록 이 젊은 사람들이 집 사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스페셜리 LA 카운티, 캘리포니아주 이쪽 지역에서는요. 뭐 한국도 그렇고 이건 미국도 사실 좀 비슷한 현상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기대할 수 있는 건 이제 이자율의 좀 인하를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워낙 높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이자율에서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면 이자율이 내려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능력이 될 터이니까 이자율이라도 좀 빨리 내려오면 좋겠다. 그러니까 모기지 부담이 좀 덜어질 테니까 좋겠다 하는 마음에 이자율 인하라도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5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형사재판 첫날 풍경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이 말이 좀 길죠? 자, 좀 잘라서 보면 이렇습니다. 성추문 입막음을 위한 돈을 지급했다, 안 했다, 그 의혹이 있는데 그 의혹에 관련된 재판입니다. 자, 유죄, 무죄를 가리는 그 재판의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말씀드렸죠? 이제 배심원 재판인데 배심원들은 유죄냐 무죄냐 그것만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유죄로 나오면은 판사는 그 유죄 나온 걸 갖고 형량만 때리는 겁니다. 배심원 재판에서는. 자, 뉴욕 맨하탄 지방법원의 후안 멀천 판사는 지난주까지 검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배심원단 선정 작업을 모두 마침에 따라서 이제 어제 첫날 배심원단이 참석한 가운데 첫 번째 날 공판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모두 진술을 어제 들었습니다. 모두 진술, 여기서 모두라는 것은 everything이라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한다. 재판이 공식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앞서서 한마디씩 한다 이런 거죠. 모두 발언 이런 거죠. 자, 보도에 따르면 첫 심리에서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 때 소위 입막음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 돈을 냈고 또 어떤 용도로 돈을 줬는지 썼는지 이런 것을 막 은폐하기 위해서 그 범죄를 덮기 위한 계획을 여러 사람과 조율해서 선거를 사실상 더럽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은.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요. 문제의 돈은 검찰이 주장하는 것과는 지금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돈이다 라면서 검찰이 범죄로 이걸 몰고 가고 있다 라고 반박하면서 어제 양측의 모두 발언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반박하는 과정에 있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변호인 측은 트럼프를 사실은 이제 법정에서는 신분이 높고 낮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냥 피고인은 피고인, 증인이면 증인인 건데 증인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어느 군대에 무슨 대령이 나왔다고 해서 검찰이나 변호사나 판사가 대령님 이렇게 안 부르거든요. 증인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실 이 법정 안에서는 그저 피고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제 변호인 측은 계속해서 트럼프를 대통령이라고 지칭을 하기도 하고 또 그는 매우 검소한 사업가다. 검소한 사업가인 그는 이런 식으로 계속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로부터 한번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공판은 TV로 생중계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정에는 이 취재진을 비롯해서 많은 방청객들로 꽉 찼다라는 그 뉴욕타임즈의 전언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남편은 이제 법정에 나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시간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드디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 요즘 그 공식 행사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다음 달에 그 마더스데이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이거 기억해 놓으십시오. 5월 12일 다음 달 그 마더스데이를 앞두고 이 필요한 사람들 마더스데이에 이거 많이 필요할 테니까 이거 나한테 사십시오라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뭐냐면 목걸이 판매에 나섰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 보도에 따르면 멜라니아 여사는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어머니 날 마더스데이에 선물용 목걸이 판매를 시작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어머니의 사랑과 감사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목걸이. 그러니까 멜라니아 여사가 그렇게 이름 붙인 거죠. 목걸이 밑에다가 어머니의 사랑과 감사라고 그렇게 딱 구호를 붙여놨는데 그 목걸이는 지금 현재 그 멜라니아 여사의 홈페이지에서 $245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꽃 모양의 이제 펜던트와 또 길이 조절이 가능한 그런 체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걸이에는 그런데 또 뭐 이름도 넣을 수 있고요. 이니셜도 넣을 수 있고 중요한 날짜 등을 새길 수 있는데 그런 걸 새기는 걸 이제 인그레이빙이라고 하잖아요. 그 인그레이빙 서비스도 함께 제공을 해주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45불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멜라니아 여사는 이제 그러나 이 수익금을 어디에 사용하려고 합니까? 라는 기자들의 질문에서는 답변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추가로 중요한 소식 한 가지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 사회보장국이 시니어와 그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웰페어 또는 연금. 이런 그 웰페어나 연금을 지급하는데 어떤 계산 착오 같은 걸로 인해서 초과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과 지급된 웰페어나 연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정부로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연금 지급이 일부 중단될 수 있다라는 경고 편지를 지금 발송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초과 지급된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매달 당신에게 지급되는 웰페어나 연금의 일부를 압류하겠다. 그렇게 거기 편지에 써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지난해 9월부터 수백만 명의 수혜자들에게 초과 지급된 웰페어를 돌려달라라는 통지서를 발송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반환금의 규모가 아주 미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이 연금 지급이 그때 지난해 그 편지 보낼 때는 그냥 반환해 주세요, 그것만 했는데 반환 액수가 너무 미미하자 지금은 이제 거기다 애드한 거예요. 뭐냐면 반환해 주세요. 만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신에 대한 웰페어를 일정 부분 중단시키겠습니다. 막 이런 걸 애드한 거죠. 그래서부터 이제 올해부터 연금 지급이 일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경고성 문구를 애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통지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초과 지급된 금액을 30일 안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혜택 지급이 일부 중단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혜택 지급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받는 웰페어일 수도 있고 연금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부분의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은퇴연금 수령자나 뭐 장애인인 경우도 있고 뭐 저소득층 시니어인 경우가 있고 뭐 그래서 사실은 그런 편지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이해력도 떨어지고 또 그런 편지가 중요하다라는 걸 잘 모르고 그냥 버릴 수도 있고 또는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1,000불이 와야 되는데 한 1,050불 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50불을 모아놨겠냐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사실 되돌려줄 그 나라로 다시 돌려보낼 반환 능력이 상당히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것을 이유로 해서 웰페어나 연금을 중단시켜 버릴 경우에 이들이 치명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사회보장국은 그래서 반환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 60개월 동안 내도록 시간도 많이 줄 것이고 그리고 최저 월 10달러부터 갚을 수 있는 페이먼트 프로그램도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꼭 갚으세요.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초과 지급된 금액이 10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재정 상태에 따라서 그냥 면제시켜 주겠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이겁니다. 아스피린의 대장암 예방 효과입니다. 항염증과 혈전 억제 등의 효과로 많은 사람이 복용하고 있는 이 아스피린이 면역 체계의 암세포 감지 및 면역 반응을 강화하는 작용으로 이 대장암 발병, 대장암 진행을 예방해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박사들이 이제 연구한 건데요. 이탈리아의 마르코 스카르파 박사팀은 미국 암학회 학술지, 이 캔서라는 학술지에 이걸 게재를 했습니다. 대장암 수술 환자 230여 명의 조직 샘플을 채취해서 이 아스피린 장기 복용이 대장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서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스카르파 박사는 복용한 아스피린은 수동적인 확산을 통해서, 그러니까 수동적인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복용한 아스피린은 몸 안에 들어가 이 확산되면서 대장에서 상당량 흡수된다라며, 이 연구 결과는 아스피린이 염증 억제라는 고전적인 약물 메커니즘 외에도 또 암 예방 또는 암 치료를 보완해주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비스테로이드성, 그러니까 스테로이드가 아닌 그 종류, 비스테로이드성 함영증제로 이제 대표적인 게 이게 아스피린인데요. 이 아스피린이 다양한 암을 예방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는 사실 지금까지 여러 게시돼 온 적이 있었습니다. 항염증 그 효과는 일찌감치 우리가 알고 있죠. 아스피린 여러 가지 효능 가운데. 그런데 이제 암과 관련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스피린을 매일 장기간 복용하면 대장암 발병률과 사망률도 더 현격하게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탈리아 박사팀은 이것을 우리가 결과를 놓고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그걸 결과를 확인했지만 그럼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낳는지 그 메커니즘은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 다만 그 암 걸리신 분들 또 안 걸리신 분들 이런 사람들을 조직 검사를 해서 결과로는 확인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연구팀은 대장암 수술을 받은 환자 238명으로부터 조직 샘플을 채취해서 이 중 12%인 아스피린 장기 복용자와 그리고 나머지 아스피린 복용하지 않은 사람들 간의 조직 차이를 비교하고 대장암 세포가 아스피린에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유전자 발현 등을 분석했습니다. 자, 그 결과 아스피린을 장기 복용한 사람의 조직 샘플은 그 림프샘으로의 암 전이 되는 게 아스피린을 복용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암세포를 좀 잡아주는 면역세포도 아스피린을 장기 복용한 사람들이 훨씬 더 왕성하게 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아스피린을요, 의사와 상의 없이 무슨 뭐 영양제 먹듯이 그렇게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또 나도 궁금하거나 호기심이 있을 경우에 그리고 나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를 해서요. 뭐 예를 들어 뭐 의사가 먹을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고 먹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의사가 그렇다고 아스피린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분의 어떤 건강 상태나 어떤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기저질환과 연관시켜 봤을 때 아스피린을 안 먹는 게 이분은 낫다라고 의사가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 같은 거 먹으면 그 혈액이 좀 묽어지잖아요. 좀 혈액이 묽어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수술을 앞두고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절대 먹으면 안 되죠. 출혈이 멈추지 않을 수 있으니까. 뭐 코피를 자주 흘리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러면은 이제 아스피린 같은 거 먹을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의사하고 상의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상의를 해서 의사가 도움을 주실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반알 정도 먹는 거 한번 시도해 볼까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베이비 아스피린을 한번 먹어볼까요? 하면서 의사가 좋은 가이드를 제시해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상의를 통해서 베네핏을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혜코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